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제약 대기업 화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화이자 배당 수익률이 무려 7%에 달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숫자만 들으면 귀가 솔깃하죠. 7%면 정말 높은 수준이죠? 네. 음, 근데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묻혀있던 보석 같은 투자 기회일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위험, 그러니까 가치 함정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 7%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화이자의 지금 재무 상태라든지 또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그 성장 동력이요. 그렇죠. 당면한 과제들도 많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바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배당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화이자가 지금 배당금을 주당 분기별로 0.43달러, 그러니까 연간이면 1.72달러죠. 네, 그렇죠. 최근 주가가 한 25달러 그 정도니까 계산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7% 나와요. 높죠.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이력이 화려해요. 345분기 연속 배당 지급, 또 16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기록이죠. 꾸준함의 상징 같은 건데요. 그렇죠. 이런 꾸준함은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요소일 텐데, 근데 약간 걸리는 건 2025년 인상률은 2.4%로 좀 주춤했어요. 네, 인상폭이 줄었죠. 그리고 예전에 2010년에 와이어스 합병했을 때는 배당금을 동결시킨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마냥 올리기만 하는 건 아니고 회사 사정 봐가면서 조절하는 모습도 보여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배당 지급 의지랑 능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받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양면성이 있군요. 네. 배당 여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배당 성향을 봐야 하는데요. 배당 성향이요? 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으로 주느냐, 그거죠? 맞습니다. 2025년 예상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전망치가 대략 2.90달러에서 3.10달러 사이로 나오거든요. 네, 이 EPS는 기업이 번 돈을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성향이 한 55%에서 59%그 정도 수준입니다.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주는 거네요. 팬데믹 때는 이게 100% 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워낙 특수 상황이었고 이익 변동성도 컸죠. 지금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력 자체는 아직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배당 매력이 높은데 주가는 왜 최근 5년 동안 30% 넘게 빠졌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싸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저평가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뭔가 다른 위험을 보고 있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주가 하락은 시장 참여자들이 화해자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요? 네. 특히 앞으로 닥쳐올 그 핵심 약품들의 특허 만료 문제, 이게 제일 크고요. 특허 절벽. 그렇죠. 이걸로 인한 매출 감소 전망, 그리고 이걸 메울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안 보인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7%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은 어쩌면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특허 만료, 이른바 특허 절벽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어떤 약들이고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그 화이자의 현재 주력 제품들, 소위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유방암 치료제 임렌스, 이게 2027년이고요. 임렌스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엘리키스라고 혈전 용해제, 이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큐브, BMS랑 같이 파는 건데 2028년. 심장 질환 치료제 빈다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약들이네요. 그럼 이게 매출에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게 다 합치면요.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한 30%? 그 정도에 육박할 걸로 추정됩니다. 30%요? 와, 진짜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제품 몇 개 매출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30% 매출이 그냥 사라진다니 정말 절벽이네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뭐 대응책 같은 건 없습니까? 그 72억 달러 규모 비용 절감 계획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 연구개발비, 생산비용, 판매관리비, 뭐 이런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악화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전략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 특허 만료로 사라지는 매출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용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으로 번 시간 안에 뭔가 확실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결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화이자가 정말 큰 돈을 썼죠. 430억 달러. 430억 달러요? 와. 네, 이 돈을 들여서 인수한 시젠이라는 회사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젠. 그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항암제 쪽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항암제 분야, 특히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에서 아주 경쟁력이 높은 바이오텍이에요. ADC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항체에다가 강력한 항암 약물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좀 덜 건드리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뭐 그런 차세대 기술입니다. 시젠이 가진 방광암 치료제 파드셉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아하, 정밀 타격 미사일 같은 거군요. 경영진은 이걸로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추가 매출을 기대한다던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가능할까요? 경영진 목표는 100억 달러인데 글쎄요. 현재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적인 예상치는 연간 한 70억에서 80억 달러 수준, 그 정도입니다. 아,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규모긴 하지만 경영진의 아주 야심찬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이 갭을 어떻게 메우고 시즌 인수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화이자에겐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돈 썼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인수합병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좀 어떤가요? M&A도 중요하지만 자체 역량도 중요할 텐데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자체 파이프라인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요. 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었거든요. 다누글리프론이라고. 근데 이게 임상시험 중에 간독성 문제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었어요. 아, 비만 치료제요. 그거 요즘 엄청 핫한 분야잖아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보면.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연간 2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엄청난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죠. 이게 상당히 뼈아픕니다. 와, 그건 진짜 큰 타격이겠네요. 네, 물론 다른 후보 물질 개발도 계속하고는 있지만 경쟁사들에 대하면 좀 속도가 더딘 편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럼 팬데믹 때 영웅이었던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이제 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주지 못하나요? 관련 매출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연간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는 유지될 걸로 보는데 팬데믹 때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죠. 규제 영향도 좀 있고요. 네, 미국 FDA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대상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권고하면서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물론 RSV 백신이라든지 mRNA 기술을 써서 독감이랑 코로나 한 번에 잡는 복합 백신 같은 거,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성공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특허 절벽이라는 큰 파도를 넘고 시장 판도를 확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국 시즌 인수 효과랑 이 후기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여기에 화이자의 미래가 달렸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배당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7%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 분명 매력적이긴 한데 동시에 여러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주가 수익 비율, 그 PE 비율도 보니까 8.1배 수준으로 낮아요. PE가 주가를 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게 낮다는 건 시장이 화이자의 미래 이익 성장을 별로 기대 안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낮은 PE는 종종 그 기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나 낮은 성장 전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2029년까지 연평균 이익이 3%씩 감소할 거라는 예측도 있다는데 이걸 보면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계속 늘려가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계속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배당 성장은 좀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대형 제약사들이랑 비교하면 화이자의 배당 안정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화이자는 딱 중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요? 네. 예를 들어서 존슨앤드존슨 J&J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은 한 2.9%로 화이자보단 낮지만 수십 년간 배당을 계속 늘려온 그야말로 배당 귀족이거든요.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요. J&J는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에브비, 여기도 주력 제품 슈미라 특허 만료라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다른 파이프라인이랑 M&A로 비교적 잘 방어하면서 배당 안정성을 지켜내고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이 있으니까 3.9% 정도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고 있죠. 각자 사정이 다 다르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현재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화이자가 혹시 배당금을 깎을 가능성, 삭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현금 흐름이나 예상 이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대 배당 성향,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2026년 정도까지는 지금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괜찮을 것 같다. 네, 당장은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요? 네, 특허 절벽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또 신약 개발이나 추가 M&A에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그럼 배당 삭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삭감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지난 16년간 보여줬던 그런 꾸준한 배당 성장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배당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어쩌면 동결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화이자의 7% 배당 수익률. 처음에는 정말 달콤한 수익 보석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 곳곳에 위험 요소, 그러니까 가치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수익률 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약품들의 특허 만료 임박으로 인한 심각한 매출 감소 위험, 이게 가장 크고요. 네? 또 거액을 주고 인수한 시젠의 시너지 효과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부진하다는 점, 그렇죠. 앞으로 또 다른 큰 M&A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비용 절감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재 배당률 숫자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이 경영진이 과연 이 거대한 특허 절벽 파도를 잘 넘어설 수 있을지, 또 시젠 인수나 자체 개발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배당 지급 능력은 괜찮아 보이지만 투자는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이자의 이 배당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성장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자의 배당금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에만 혹할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투자는 항상 그렇죠. 현재 보이는 가치와 앞으로의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화이자의 경우는 그 균형점을 찾기가 지금 좀 유독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실하게 손에 줄 수 있는 7%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 이 현재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특허 절벽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더 크게 보고 뭔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다시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화이자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